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이 잿빛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건물들 사이로 부와 관력의 욕망이 뜨거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도시. 그 중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 풍경에 시선을 둘 여유가 없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중년의 남성들이 땀에 젖은 손을 연신바지에 문지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국내 굴지의 바이오 스타트업 유업 셀가디언의 임원들이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운명의 날.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단 한 명의 여자를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테나. 국제투자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나 불과 몇 년 만에 거물이 된 인물이었다. 아테나 본명 서유나.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가운 무표정은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순수하고 연약했던 한 여인을 강철 같은 여전사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를 향한 결의로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의 회사 이름이 네메시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최종 제안입니다. 셀가디언의 지분 100%를 5천억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가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비서가 내민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그 간단한 동작 하나에도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셀가디언의 대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회사는 그의 자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미 네메시스가 셀가디언의 핵심 기술 특허와 유통망 일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테나라는 여자는 마치 전쟁의 신처럼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숨통을 끊어놓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제안은 관대해 보였지만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유나는 그의 고뇌를 꿰뚫어 보듯 입을 열었다. 대표님의 평생의 노고가 담긴 회사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메시스는 셀가디언의 기술력과 연구진들의 헌신을 존중합니다. 인수 후에도 완전한 고용 승계와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더 큰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셀가디언의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서명이 끝나자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셀가디언은 은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제약사업부의 핵심 부품 공급사였다. 이 작은 회사를 손에 넣음으로써 유나는 은성그룹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칼을 빼든 것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유나는 복도를 걸으며 비서에게 지시했다. 인수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언론에는 네메시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선에서만 발표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 증오와 분노를 연료 삼아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벼려냈다. 최고급 세단이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펜트하우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아테나의 가면을 벗고 서유나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아이가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우리 지우지야.
잘 있었어. 유나는 차가운 CEO의 얼굴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5살 배기 쌍둥이 강지우와 강지아. 아이들은 유나가 세상과 싸워나갈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지우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회의는 잘 끝났어요. 셀가디언 이제 우리 거예요. 아이의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단어 선택이었다. 지우는 숫자에 비상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였다. 5살의 나이에 이미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말 그대로 천재였다. 여동생 지아는 유나의 손을 잡고 거실에 대형 스크린으로 이끌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오늘 셀가디언 대표의 표정, 변화와 심박수 그래프예요. 엄마가 최종 제안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인간의 심리는 정말 흥미로워요. 지아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행동을 분석해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유나는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의 복수를 돕기 위해 스스로 능력을 갈고 닦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함께 싸우고자 했다. 우리 아들, 딸,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이건 엄마의 일이야. 너희들은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돼.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요. 하까 말해요. 아이의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총명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유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남자 강태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의 어머니이자 은성그룹의 여제 박화영 회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더러운 피를 가진 아이는 절대 우리 가문에 들일 수 없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돈봉투와 낙태 동의서였다. 유나는 거부했다. 뱃속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박화영은 유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부도 처리하고 그녀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모든 것을 잃은 유나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비참하고 처절했던 도망.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뱃속의 아이들에게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연약한 서유나는 없었다. 오직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의 CEO 아테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하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짓밟았던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한편 은성그룹 본사 빌딩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략기획실의 한 팀장이 긴급 보고서를 들고 CEO 강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대표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셀가디언이 해외 투자사인 네메시스에 피인수되었습니다. 태준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미간을 찌푸렸다. 셀가디언 우리 제약사업부의 핵심 파트너사 아니었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희도 방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 금액이 시장가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네메시스라는 회사는 3년 전 미국에서 설립된 신생 투자사인데 자금력과 정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대표가 아테나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이라는데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팀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태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기업 인수로 느껴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절묘했다. 은성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제약 사업을 선포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려는 바로 이 시점에 핵심 공급망의 한 축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계획에 차질을 주는 것을 넘어 명백한 도전 행위였다. 네메시스 그리고 아테나, 당장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태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서윤아. 그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의 심장을 매일같이 짓눌렀다. 그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정체불명의 적 아테나였다. 태준은 아직 아테나와 서윤아를 연결짓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재회는 축복이 아닌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유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태준은 이제 막 전쟁터에 안개가 걷히고 있음을 인지했을 뿐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은성그룹의 심장 강태준이 있는 곳일 터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그의 방향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강태준, 그리고 박화영 회장.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이제 내가 되찾으러 왔어요. 당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강림한 밤이었다. 셀가디언 인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강태준은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네메시스의 새로운 대표 아테나와의 첫 공식 대면이었다. 장소는 은성그룹 본사도 네메시스 한국 지사도 아닌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장소 선정부터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해 태준의 심기는 그다지 편치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은성그룹의 총수였다. 언제나 그가 갑의 위치에서 상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불러들였지. 이렇게 제3의 장소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셀가디언은 은성의 미래가 걸린 제약사업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그 목줄을 쥐고 있는 아테나라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태준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상대가 누구든 은성의 이익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만들 생각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 태준이 라운지에 들어섰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 어떤 장신구도 없이 오직 손목에 찬 얇은 시계만이 그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림자 때문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은성그룹의 강태준 대표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테나 서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태준이 아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짙은 화장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5년 전 햇살처럼 웃던 순수한 얼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는 완벽한 타인의 얼굴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잠시의 당혹감을 감추고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화답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테나 대표님.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드신 주인공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맞잡는 대신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다. 영광은 잠시 미뤄두고 본론부터 시작하죠. 우리 둘 다 시간이 금이니까요. 짧게 맞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미간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이 묘한 위압감과 무례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네메시스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셀가디언은 은성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일방적인 인수 통보와 기존 계약의 전면 재검토 요구는 상도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유나는 태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도위라, 자본시장에서 승자의 논리 외에 다른 도의가 있었던가요? 강 대표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셀가디언과 은성그룹 간의 과거 공급 계약서가 떠 있었다. 유나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조항을 보시죠. 은성그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셀가디언의 불공정한 단가와 기술 이전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셀가디언의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것이 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오랜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태준은 마치 변호사에게 신문받는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실무진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았을 뿐 세부적인 계약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태준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과거의 관행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메시스는 금융투자사일 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겁니다. 셀가디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은성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유나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부족하다고요. 네메시스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진과 기술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가디언의 기술력에 네메시스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해진다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아직 계산이 안 되시나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오히려 저희는 은성그룹이 셀가디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논리와 철저한 사전 준비. 태준은 자신이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순협상에서 단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 아테나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고 그의 허를 찌르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대담하고 철두철미할 수 있을까? 유나는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새로운 공급 계약 조건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나타났다. 공급 단가는 기존보다 30% 인상 최소 주문 수량, MOQ은 2배로 상향, 그리고 은성그룹이 개발하는 신약의 해외 유통판권 일부를 네메시스가 갖는다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은성의 제약 사업을 네메시스에 통제해두겠다는 선언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도질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유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은성그룹 외에도 셀가디언의 기술을 원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줄을 서 있으니까요. 공급처를 잃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은성그룹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은성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이가 갈릴 만큼 분했지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우리에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네메시스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돈은 아닐 텐데요. 유나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태준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맑고 강단이 있던 기억 속 누군가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차갑고 위험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 대표님. 중요한 건 당신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계약서는 내일 오전까지 당신의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라운지를 떠났다. 혼자 남은 태주는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과 굴욕감에 휩싸였다. 동시에 아테나라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의문이 솟구쳤다. 그녀는 마치 은성그룹의 모든 약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감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테나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빈약했다. 3년 전 갑자기 나타나 M&A 시장에 큰손이 되었다는 것, 미국 시민권자이며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아테나라는 가명만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게 다야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태주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비서는 그의 분노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 유령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유령.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오늘 마주했던 아테나의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언뜻 스쳐 지나간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 왜였을까? 그는 그 낯선 여자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왠지 모르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떠오르는 기억을 지우려 했다. 같은 시각 유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와 과일이 놓여 있었다. 엄마 오늘 그 아저씨 표정 봤어요. 거의 울기 직전이던데요. 지아가 모니터에 녹화된 협상 장면을 재생하며 얄밉다는 듯이 말했다. 유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 나쁜 버릇이야, 지아야. 지우는 케이크를 포크로 찌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하지만 팩트인걸요. 엄마의 논리 공격에 그는 단 한 번도 유효한 방역을 하지 못했어요. 예상대로 감정적이고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분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강태준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언젠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유나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오늘 강태준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고 그만큼 증오했던 남자.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지아가 어느새 다가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유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는 다시금 결심을 굳혔다. 이건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었다. 강태주는 이제 그녀에게 복수의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냉혹한 아테나가 되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책상 위에 네메시스가 보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굴욕적인 계약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첫 번째 전투는 아테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이 서명은 앞으로 은성그룹에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태주는 아직 그 폭풍의 눈에 자신이 아닌 어머니 박화영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한 후 며칠 동안 강태주는 깊은 무력감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테나라는 여자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빛 한치에 오차도 없는 논리, 그리고 그를 압도하던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를 넘어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연구해 온 적과 마주한 듯한 기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공식적인 기업 정보팀의 보고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태주는 결국 은성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자신의 직속 비밀 정보팀을 가동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이 팀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그림자 부대였다. 아테나 네메시스의 대표,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정보팀은 전 세계에 깔린 자신들의 휴민트 인적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아테나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5년 전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아테나서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5년 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노려보았다. 아테나의 서명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그런데 그 서명의 마지막 획이 기묘하게 눈에 익었다. 날카롭게 뻗어나가다 끝에서 살짝 위로 향하는 그 필체. 그는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필체를 본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은 좀처럼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무의식이 자꾸만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5년 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고 또한 가장 비참했던 그 시절로. 그의 눈앞에 아테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햇살처럼 맑게 웃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수줍게 그의 손을 잡던 작고 따뜻했던 손, 서윤아.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5년 전 늦은 봄, 은성 아트센터의 신진 작가 후원 전시회에서 강태주는 서윤아를 처음 만났다. 당시만 해도 그는 경영 일선에 나서기 전 그룹의 후계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명 화가의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 흘리던 유나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림 속에는 가난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낡은 신발을 신겨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그림이 그렇게 슬픈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유나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다. 아,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저 그림 속 아버지처럼 늘 제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꾸밈이 없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세계에서 가식적인 관계에 익숙했던 태준에게 그녀의 순수함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재벌 3세와 평범한 큐레이터 지망생, 이루어질 수 없는 두미쉬 어려운 저로점 신분의 차이는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심야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단둘이 영화를 보고 문 닫은 놀이공원에서 둘만의 퍼레이드를 즐겼다. 태준은 유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평범한 20대 청년이 될 수 있었다. 오빠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면 어떡하죠? 유나는 가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세상이 전부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네 편이야. 그의 약속은 진심이었다. 그는 유나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몇 달 후 유나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태준은 두려워하는 유나와는 달리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어머니 박화영 회장에게 당당히 유나를 소개하고 결혼을 허락받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무서움을 그리고 권력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 태준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박화영 회장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유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거대한 은성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서울이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유나는 처음으로 재벌가의 냉혹한 민낯과 마주했다. 박화영은 따뜻한 차 한 잔 권하는 법 없이 대리석처럼 차가운 얼굴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 태준이의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다. 박화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봉투 2개를 유나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하나는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 서류였다. 하나는 내 몸값을 치를 돈이고 다른 하나는 네 뱃속의 것을 처리할 서류다. 더러운 피가 섞인 잡종을 은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회장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회장님의 손주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야 박화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화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손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너 같은 천한 것이 낳은 것을 내 손주로 인정할 것 같으냐. 박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마지막 기회다. 이 돈을 받고 꺼져.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물론 네 가족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유나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절대 포기 못해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박화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어리석은 것, 네가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구나. 그날 이후 유나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작은 금융공장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거래처들이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다. 은행은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모든 것이 박화영이 꾸민 일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유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저항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태준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박화영은 태준의 출장 기간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그의 모든 통신을 감시했다.
윤아가 필사적으로 건 전화는 태준에게 연결되지 못했다. 절망의 끝에서 윤아는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편지를 남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찾아달라는 사랑한다는 애절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 역시 박화영의 손에 먼저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태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화영의 거짓말이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널 만난 거다. 내가 돈을 주니 아이는 지우겠다며 당장 받아서 사라지더구나. 그런 천한 계집은 잊어버려라. 태준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윤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행방이 묘연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윤아가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고. 배신감과 상실감에 그의 순수했던 사랑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현재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밀 정보팀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올라왔다. 아테나의 행적을 5년 전으로 역추적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자금을 형성한 곳이 스위스 취리히의 한 개인 은행인데 그 시점에 거액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화되었습니다. 채권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5년 전 은성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년 전 어머니가 윤아에게 주었다던 바로 그 돈. 설마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테나의 나이 그녀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 그리고 은성을 향한 이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찾아. 5년 전 서윤아라는 여자의 출국 기록, 그리고 그 시점에 해외로 입양된 신생아 기록까지 전부 다. 당장 몇 시간 후 태준은 이메일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5년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CCTV에 찍힌 사진이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배가 살짝 부른 한 여자가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출국장을 향하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태준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작고 낡은 목걸이. 태준이 그녀에게 처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서윤아였다. 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윤아가 돈을 받고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쫓겨난 것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테나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아테나가 서윤아라면 그녀가 은성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이유는 명백했다. 그것은 복수였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은성그룹, 그리고 강태준을 향한 처절한 복수. 강태준이 과거의 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아의 쌍둥이 지우와 지아는 엄마의 서재를 개조한 그들만의 비밀기지에서 거대한 스크린월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놀이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전문적인 장비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명석한 두뇌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은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즐겁게 놀았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아이들은 엄마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윤아는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강태준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생각보다 큰 내상을 남겼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늘진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아야, 준비됐어. 지우가 키보드 위에서 작은 손가락들을 현란하게 움직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떠있는 수만 개의 데이터 라인을 쫓고 있었다. 은성그룹 내부망의 1차 방화벽은 돌파했어. 지금부터 15분 안에
2차 보안 시스템의 패턴을 분석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냉철했다. 지아는 헤드셋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처럼 코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읽었다. 그녀는 은성그룹 보안팀 직원들의 SNS와 개인 이메일 메신저 대화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의 심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보안팀장 김 부장 어젯밤 아내랑 크게 싸웠네. 오늘 아침엔 지각까지 했고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평소라면 그냥 넘길 미세한 시스템. 오류 경고를 놓칠 확률이 80.4%야. 두 아이의 협업은 완벽했다. 지우가 기술적인 창으로 방패를 뚫으면 지아는 심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문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게임이었다. 엄마를 슬프게 한 나쁜 악당들의 성에 몰래 들어가 비밀 보물을 훔쳐오는 게임. 하지만 그 게임의 결과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침내 지우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어. 스크린 중앙에 은성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우는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매년 막대한 자금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미래바이오 리서치였다. 미래바이오 리서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지아가 즉시 검색을 시작했지만 인터넷상에는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이상해 단순한 비자금 축적용 회사라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지아의 분석은 항상 핵심을 꿰뚫었다. 아이들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세탁된 자금의 꼬리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우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자금 흐름의 미세한 패턴을 분석했고 마침내 돈이 모이는 마지막 종착지를 찾아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폐쇄된 연구 단지였다. 지아는 위성지도와 해당 지역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전력과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단지를 드나드는 소수의 인물들은 모두 박화영 회장의 최측근이거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학계에서 퇴출당한 비윤리적인 과학자들이었다. 찾았어. 여긴 단순한 비자금 창고가 아니야. 무언가 비밀스러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야.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유나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그날 밤 퇴근한 유나는 아이들이 내민 보고서에 할 말을 잃었다. 보고서는 아이들이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부터 미래 바이오 리서치의 정체, 그리고 폐쇄된 연구단지에서 벌어지는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까지. 이걸 너희들이 한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게임인걸요. 지우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유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아쳤다. 유나는 아이들이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비밀 연구 프로젝트는 박화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터뜨리는 것은 너무 일렀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할 비장의 카드였다. 대신 그녀는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이용해 은성그룹을 흔들기로 했다.
그녀의 타겟은 비자금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던 은성제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네메시스는 은성제약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언론의 은성제약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연루 의혹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셀가디언 사태로 이미 시장의 의심을 받고 있던 은성제약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화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대체 누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는 것이냐. 그녀에게 비자금은 은성그룹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것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을 호출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네가 그 아테나라는 계집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박화영은 모든 책임을 태준에게 돌렸다. 태준은 어머니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윤아의 경고였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선전포고. 태준은 주가 방어를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네메시스의 공격은 집요하고 정교했다. 그들은 은성제약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시장의 공포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태준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주가를 방어했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하루 만에 은성제약의 시가 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그날 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스크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은성제약의 주가 폭락 사태를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지아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슬프게 한 사람들이 벌을 받기 시작한 거죠. 유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은성그룹의 심장을 덮치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 기세를 몰아 박화영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일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이막에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유나와 어머니 사이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은성제약의 주가 폭락 사태는 박화영 회장에게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가 굳건히 쌓아 올린 철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녀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그 누구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던 여자에게 아테나라는 정체불명의 여자는 처음으로 맛보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화영은 더 이상 강태준에게 일처리를 맡기지 않았다. 아들이 유약하고 감상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그녀는 직접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은성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는 인물들을 소집했다.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비선 조직의 핵심들이었다. 아테나 그리고 네메시스. 저것들이 감히 내 정원에 흙을 뿌렸다. 박화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섬뜩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뿌리까지 뽑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고 거대한 악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네메시스를 향한 은성그룹의 전방위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박화영의 손아귀에 있는 주류 언론사들은 일제히 네메시스를 국부 유출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아테나의 베일에 쌓인 과거를 문제 삼으며 그녀를 신뢰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사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동시에 네메시스 코리아 지세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착수되었다. 모두 명분은 있었지만 그 시기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박화영이 정관계에 뿌려놓은 돈과 인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하는 연일 이어지는 조사와 압수수색에 대응하느라 본업인 투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힘을 빼고 발을 묶어두려는 교활한 전략이었다. 네메시스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공격에 불안감을 느꼈다. 윤하는 자신을 믿고 한국까지 따라와준 직원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전 직원을 소집한 비상회의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성그룹이 느끼는 공포의 반증입니다. 그들이 더러운 수를 쓸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는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윤하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리더였다. 그녀는 즉시 대응팀을 꾸려 은성의 공격에 방역했다. 언론 플레이에는 세계적인 통신사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대한민국 재벌의 후진적인 경영 행태와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는 역프레임을 씌워 맞불을 놓았다.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자료로 대응하며 오히려 은성 측에 무리수를 부각시켰다. 한편 강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테나를 공격하리라 예상했지만 그 방식이 이토록 저열하고 무자비할 줄은 몰랐다. 그는 이 전쟁이 5년 전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그는 공식 석상에서 네메시스를 비난해야 했지만 차마 윤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칼을 겨눌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박화영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어머니 제발 멈추십시오. 이건 정당한 경영 활동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은성의 명예만 더럽힐 뿐입니다. 태준이 용기를 내어 간청했다. 박화영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명예승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만 패자는 변명만 남길 뿐이다.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네가 그 여자에게 사사로운 감정이라도 있는 개냐? 태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약해 빠진 놈. 그러니 네가 5년 전에도 그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잠자코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5년 전 그 계집이라는 말에 태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윤하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윤하와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도 그렇다고 그녀를 공격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전쟁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박화영은 윤하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했다. 윤하가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박화영의 귀에 들어갔다. 아이들이라고 아비는 누구냐? 당장 알아내. 박화영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윤하를 공격할 또 다른 약점으로 이용할 생각뿐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진작에 눈치챘다. 그녀는 아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이들은 당분간 홈스쿨링으로 전환했고 외부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다. 아이들은 답답해했지만 엄마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따랐다. 오히려 자신들의 방식으로 엄마를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은성그룹의 추가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한 통의 의문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K라는 이니셜만 남겼다. 이메일에는 은성그룹의 다음 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네메시스가 투자한 다른 스타트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계획이었다. 정보는 정확하고 상세했다. 유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은성그룹 내부의 조력자가 보낸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준. 그일까 5년 전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유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정보를 믿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녀는 정보 덕분에 은성의 공격을 막아냈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시장에서 은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유나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싸움은 이제 그녀와 박화영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화영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태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박화영 회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네메시스를 위기로 몰아넣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아의 계산 안에 있는 위기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싸움이 자본과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발목을 잡을 다윗의 돌팔매가 그리고 그의 갑옷 틈새를 찌를 날카로운 창이 필요했다. 익명의 제보자 K가 보내온 정보는 그녀의 확신을 굳혀주었다. 은성이라는 철옹성에도 내부의 균열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유나는 방역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것은 은성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지난 10년간 은성그룹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지거나 쫓겨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리스트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왔다. 모두 박화영의 탐욕과 잔인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주목했다. 한 명은 10년 전 유망한 IT 벤처 테크노피아를 이끌던 최민석 대표였다. 테크노피아는 은성그룹과의 기술 제휴 직후 핵심 기술을 탈취당하고 의문의 자금난에 휩싸여 결국 헐값의 은성에 인수합병되었다. 최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다른 한 명은 윤상현 전무였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이었던 고 강 회장의 신복이었으나 박화영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반대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인물이었다. 유나는 먼저 최민석에게 접촉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칩거하며 세상과 등을 지고 살고 있었다. 유나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화려한 아테나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서윤아로서. 그녀는 최민석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10년의 세월은 패기 넘치던 젊은 사업가를 깊은 상실감에 젖은 중년 남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10년 전 테크노피아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최민석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도 그 상처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옛날 이야기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는 차갑게 대꾸하며 고개를 돌렸다. 유나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소용이 있습니다. 은성그룹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짓밟고 있거든요. 바로 제 회사가 그 타겟입니다. 유나는 네메시스가 은성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자료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최민석은 자료를 훑어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조작 정관계를 동원한 압박 핵심 기술 탈취 시도.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그들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유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를 말했다. 최민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분노와 열정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나는 힘도 돈도 없는 패배자일 뿐인데.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다릅니다. 제가 대표님의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은성의 약점을 꿰뚫어 볼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최민석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의지가 돌아와 있었다. 다음 목표는 윤상현 전무였다. 그는 최민석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인물이었다. 은성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는 박화영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K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선대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수목원에서 유나는 마침내 윤상현과 마주했다. 그는 예상대로 극도로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당신이 아테나 대표인가? 나를 어떻게 찾았지? 원하는 게 뭐요? 유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5년 전 자신이 어떻게 박화영에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그녀의 고백에 윤상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화영 여사는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정도, 경영의 원칙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전무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박화영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유나의 말에 윤상현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박화영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경영 승계 과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박화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정보였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도 결국 또 다른 탐욕스러운 사업가일 뿐일지도 모르지 않소. 윤상현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제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윤상현의 마지막 경계심이 무너졌다. 그는 평생을 모셨던 선대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그날 이후 유나를 중심으로 한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최민석은 과거 은성에게 당했던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은성의 약탈적인 M&A 방식의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는 역할도 맡았다. 윤상현은 자신의 기억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박화영의 비자금 장부 원본과 불법 행위를 입증할 내부 증인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이자 은성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선대 회장 라인의 충신들이 하나둘씩 호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익명의 정보원 K로서 윤아를 도왔다. 그는 어머니의 결제 서류를 몰래 빼돌려 윤아에게 전달했고 박화영의 다음 계획을 암시하는 단서를 흘렸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룹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윤아와 아이들 그리고 타락해버린 은성그룹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의 내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어느 늦은 밤 윤아의 펜트하우스에 동맹의 핵심 멤버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윤아 최민석 그리고 윤상현.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은성그룹의 범죄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비자금 장부 내부 고발자들의 녹취록 기술 탈취 증거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자료들이었다. 이 정도면 박화영 회장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윤상현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석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는 창밖의 은성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두려움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저 건물이 이제는 곧 무너질 모래성처럼 보였다.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 수가 더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동맹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갈라. 박화영 회장은 네메시스의 공격으로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사가 초대되었고 행사장은 화려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화영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아테나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연회장 문이 열리고 아테나 서윤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시끄럽던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당당하게 박화영과 강태준이 서 있는 중앙으로 걸어갔다. 회장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은성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네메시스도 작은 성의를 보탰습니다. 윤아는 미소와 함께 거액의 기부금이 적힌 패널을 비서에게 건네게 했다. 박화영은 속내를 감춘 채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테나 대표께서 직접 왕림해 주시니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군요.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강태준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눈앞의 윤아를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서윤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5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윤아에게 다가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과 귀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윤아는 태준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와인잔을 부딪혔다. 대표님, 안색이 좋지 않으시군요.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조롱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대표님 덕분이죠. 그의 눈빛은 슬픔과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그만해달라는 무언의 절규였다. 그때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은성그룹의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기 시작했다. 선대 회장의 창업 시절부터 시작된 영상은 은성그룹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보여주며
하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영상의 마지막은 강태준의 취임사와 함께 그룹의 밝은 미래를 조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던 중 단 1초. 5년 전 그가 유나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남산 타워를 배경으로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기에 대부분의 하객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 1초가 영원처럼 박혀버렸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다.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녀의 입가에 스친 아주 희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영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태준은 유나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연회장 밖 테라스로 이끌었다. 대체 누구야 당신?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한가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찾아본 적 있었나요? 유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테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서유나의 목소리였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유나, 정말 너였어. 살아있었구나.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손을 차갑게 피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5년 전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서유나는 죽었으니까. 아니야, 나는 널 버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네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어. 난 널 찾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태준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유나는 그의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쳤다. 변명, 참 편리한 단어죠. 당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을 가려줄 수 있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 전부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용서,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은 내 용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아이. 그 아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예쁜 쌍둥이 아들과 딸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쌍둥이. 그래요.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5년 동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를 지키는 든든한 기사가 되었어요. 오늘 당신이 본 그 사진, 바로 내 아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인사였어요. 유나의 말이 끝나자 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들, 자신에게 아이들이 있었다. 그것도 쌍둥이가. 자신이 5년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그의 정신을 덮쳤다. 그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때 재계의 황태자였던 남자는 사랑과 과거의 무게 앞에 무너져버린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유나는 무너진 그를 뒤로하고 차갑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닦아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 회장으로 돌아가던 길 그녀는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박화영 회장과 마주쳤다. 박화영은 태준의 상태와 윤아의 싸늘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직 진실은 몰랐지만 그녀는 아테나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뒤흔든 위험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두 여자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자선갈라의 밤이 끝나고 강태준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테라스에서의 오열은 그의 안에 있던 마지막 나약함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평생을 속죄해야 하는.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박화영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박화영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본 이후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종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멸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아니, 박화영 회장님, 5년 전 서윤아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화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천한 계집의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준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굉음과 함께 책상 위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박화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들이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거짓말 어머니는 저를 속였습니다. 윤아를 그리고 제 아이를,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윤아와 아이들을 지킬 마지막 방패이자 어머니의 심장에 꽂을 비수였다. 박화영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를 넘어선 살기를 느꼈다. 네가 겨우 그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어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은혜도 모르는 놈. 그녀의 고함에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은혜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은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망쳐버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더 이상 익명의 정보원 K가 아니었다. 그는 은성제국의 심장부에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파괴자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보와 권력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최측근 이사들의 비리 내역과 약점을 윤아의 동맹 측에 은밀히 전달했다. 윤상현 전무는 태준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물밑에서 은성그룹의 이사들을 접촉했다. 박화영 회장의 시대는 곧 끝납니다. 지금이라도 선대 회장님의 뜻을 잇는 편에 서신다면 책임을 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화영의 폭정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일부 원로, 이사들과 선대 회장 라인의 임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비밀리에 태준과 윤상현 라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윤아의 동맹은 이 내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태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밀 타격을 가했다. 최민석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 은성그룹의 불공정 거래 내역을 언론에 폭로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촉발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은성그룹 본사 앞에서 연일 불매 운동 시위를 벌였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박화영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믿었던 측근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배후에 강태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조차 믿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한 수 위였다. 그는 어머니의 감시를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렸고 박화영이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두 모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증오만이 남았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태준의 마음은 온통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대신 매일 저녁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유나의 펜트하우스가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창문 너머로 거실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 남자아이는 엄마를 닮아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아빠인 자신을 닮았는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들을 한번 안아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장면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켜내겠다고. 며칠 후 윤상현은 마침내 박화영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 미래바이오 리서치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비자금 운용을 넘어 임상시험 허가도 받지 않은 위험한 신약을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윤상현은 태준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서버의 위치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빼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다. 그 데이터를 손에 넣기만 하면 박화영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소의 보안은 상상 이상으로 삼엄했다. 물리적인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다. 유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갔다.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고민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아이들을 이 위험한 전쟁의 최전선에 내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잖아요. 할머니가 우리를 없애려고 했다면서요. 우리가 왜 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겨야죠.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당당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가 마침내 전면에 나설 때가 온 것이다. 같은 시각 박화영은 자신의 비밀 금고에서 무언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미래 바이오 리서치의 자금 흐름이 담긴 원본 장부였다. 금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3명. 자신과 비서실장 그리고 아들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서늘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부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은성그룹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모자에 난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으로 인해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은성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주총회장 안단상 중앙에 앉은 박화영 회장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태준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박화영에게 그 어떤 반항보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화영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최근의 위기가 일부 외부 세력의 부당한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그룹을 지켜낼 것이라 역설했다. 그녀의 연설은 능숙했지만 주주들의 싸늘한 반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의장은 불신과 의심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이 끝나고 의장이 박화영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석 한쪽에서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상현 전무였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그 어떤 안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외침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박화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윤상현 씨,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소. 경비원들은 못들 하나 저 자를 끌어내. 그녀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내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윤상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윤아의 펜트하우스에서 쌍둥이가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제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선대 회장님을 모시고 평생을 은성에 바친 사람입니다. 윤상현은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박화영 회장께서 지난 10년간 조성해온 비자금의 원본 장부입니다. 이 돈으로 정관계에 뇌물을 뿌리고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자행했습니다. 그의 폭로의 장내는 벌집을 쑤신듯 시끄러워졌다. 박화영이 경악하는 사이 주주석의 다른 쪽에서 최민석 대표가 일어섰다. 저 역시 증언하겠습니다. 10년 전 은성그룹은 저희 회사 테크노피아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저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주주분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은성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겁니다. 그의 외침은 다른 피해 주주들의 공감을 얻으며 거대한 함성으로 번져나갔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박화영은 단상의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저것들은 우리 은성을 무너뜨리려는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배신자들이다. 증거도 없는 음해에 노란하지 마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내의 모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아테나 서윤아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주주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미래바이오 리서치라는 로고와 함께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들이 펼쳐졌다. 그것은 지우와 지아가 해킹으로 빼낸 비밀 연구소의 핵심 자료들이었다. 불법적으로 자행된 임상시험 기록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험자들의 영상, 안전성 데이터를 조작한 보고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박화영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음성 파일까지. 쌍둥이는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각화하여 박화영의 범죄를 만천에 공개했다. 그녀가 비자금을 이용해 벌인 추악한 실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끔찍한 비윤리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치를 떨었다. 박화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아들 강태준에게 향했다. 도와달라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주주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주주이자 그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박화영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어머니를 지키는 대신 그는 속죄의 길을 택했다. 바로 그때 주주총 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아의 동맹이 미리 제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선 것이었다. 박화영 씨 횡령 및 배임 불법 임상, 시험 주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화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까지 수갑으로 나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싸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복수의 여신 아테나의 환영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철옹성은 단 몇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주주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재계는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윤아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은성그룹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 은성게이트의 서막을 열었다. 박화영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은성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폭로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재판정에선 박화영은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아의 동맹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그녀의 범죄 행각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대한민국 재벌 총수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은성그룹은 끝없이 추락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다. 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어머니의 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었지만 그가 속죄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길이었다. 태준은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은성그룹의 지분과 사재를 처분하여 피해자 보상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미래 바이오 리서치의 불법 임상시험 피해자들이었다. 또한 최민석 대표를 비롯한 은성의 약탈적 경영에 희생되었던 기업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했다. 돈으로 과거의 잘못을 씻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태준은 용기를 내어 윤아에게 연락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이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아는 며칠을 고민했고 마침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태준은 몇 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윤아와 함께 나타난 지우와 지아를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멀리서만 보던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야, 지아야, 이분은
유나가 아이들에게 태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아요, 엄마. 우리 아빠잖아요.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차마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지우가 그런 태준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잘못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아이의 어른스러운 위로에 태준은 더욱 목이 메었다. 그날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함께 공원을 걷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시간 속에서 5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윤아는 더 이상 복수의 여신 아테나로 살지 않았다. 그녀는 네메시스 코리아 대표직을 유능한 동료에게 넘기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승리는 은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증오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었다. 1년 후 어느 따뜻한 주말 오후, 유나는 한강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저 멀리 잔디밭에서는 강태준이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벌 3세의 화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요. 지아의 즐거운 외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지우는 태준의 옆에서 연주를 조종하는 법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다. 태준과 아이들의 관계는 지난 1년간 더디지만 꾸준히 가까워졌다. 그는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유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용서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나는 책을 덮고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은 끝났다. 이제 그녀와 아이들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